네, 반갑습니다. 저는 터널자원관학회의 환기방재 분과의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규라 그럽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참 직접 만나보고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도로터널의 환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무자를 위한 무료 강좌이기 때문에 뭐 좀 심도 깊은 내용보다는 일선에서 좀 쓸 수 있는 환기 설계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정량적 환기 설계 방법이 뭔지를 좀 주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좀 들어가기 전에 개론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 내용,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량적 환기 설계 방법이 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설계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저희 기술위원회 좀 간단히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지하공간학회에는 현재 총 11개의 기술위원회가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 환기방지위원회는 현장 활동하고 학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터널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신 기술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관련 설계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기준 정립과 기술 교류를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과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신현준 고문님, 그 다음에 이창호 교수님, 유지호 교수님을 고문으로 해서, 현재 산학연의 전문가 약 한 40여 분 정도가 등록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마치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기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환기라 했을 때 환은 이제 바꿀 한자가 될 거고요. 기자는 뭐 공기라든지 기운 할 때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뭐 주로 광산 분야가 되겠지만 통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한 기계 분야 쪽에서는 공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바꿔 넣는 것, 통하게 하는 것, 뭐 조화롭게 혹은 고르게 하는 것 등등의 의미로 영어로는 그냥 벤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기의 역사를 간략히 좀 살펴보면 인류가 아마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환기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 참고 문헌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요. 실내에서 불을 사용하면서 대두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CO의 중독 문제, 그 다음에 산소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BC 27세기경,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집합주택에서 이런 환기구가 설치했던 기록이 있고요. 당시는 주로 실내외 온도차, 불의 효과죠. 스택 이펙트에 의한 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뭐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차를 움직여서 환기 팬을 고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환기 개념은 이제 각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가장 기본적인 공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정의로 공기를 이렇게 바꾸거나 조화롭게 하거나 치환하거나 그런 것들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운막,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 그 다음에 이제 광산, 오른쪽에 보시는 게 환기, 이런 내용인데, 옛날에 주택 환기 쪽에서는 이제 불을 피우면서 불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굴뚝을 통해서 환기구를 통해서 이제 환기하는 방법에 고안됐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광산 환기에서는 이제 광산 안쪽 막장까지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부채질을 하든가 아니면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공기를 집어넣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로버트라는 사람이 1909년도에 학위 논문을 제출하면서 터널 환기라는 주제로 하면서 이런 삽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불입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불효 효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리가 돼 있죠. 굴뚝 효과. 여기서 연기를 쭉 빼내면서 빼낸 만큼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튜브를 터널에 가운데 꼽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이렇게 빼내는 방식이 좀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95년도 피아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 쪽에 쓰는 건데 뭐 그 양방향일 때 가운데에다가 그 배기구를 집중적으로 빼내는 방식, 혹은 뭐 출구단에다가, 그러니까 상행이죠. 상행 출구단에 넣어서 공기를 빼내는 거죠. 하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안쪽으로 모여들게끔 하는 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상행에 오염된 공기를 이제 비교적 덜 오염된 공기겠죠. 그거를 이제 교통량이 많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해서 가게 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순환한다 그럴까요? 다음 편 넘겨줘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방법에서 포터를 설치해서 급기를 하는 거죠. 희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구로 나가는 뭐 이쪽 그 집중 배기구라든지 출구단에 나가는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방법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터널의 그 가스 중독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924년 피츠버그의 리버티 터널에서 CO 중독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당시 아마 그 사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출처는 여기 같고요. 그래서 뉴욕의 홀랜드 터널을 설계할 때 이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환기의 중요성을 보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제 연구가 됐고, 또 이후로부터 환기에서 했던 그 연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료는 뭐 이게 그 도로는 아니지만 철도 터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요게 그 월간 한국철도라는 겁니다. 97년 9월호에 실린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그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1949년 8월 18일 날 대강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약 2km의 구배가 한 24%밀, 그러니까 2.3%죠.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뭐 당시에 그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연결핀이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가스 중독에 의해서 5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60명이 부상을 당하는,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뭐 그런 사고 등등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환기 대상 오염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동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터널에 갈 때 보십시오. NO2, NO, CO, 비지빌리티 뭐 이런 물질이 나오고, 또한 도로면과 타이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지빌리티가 형성이 되죠. 뭐 이와 같은 물질들이 놓고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연기관에서의 오염물질 발생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그 엔진 부분에서 이제 불완전 연소된 에 의해 가지고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질소산화물, 그 다음 미연소된 탄화수소, 여기 C가 붙었죠. 요 C가 이제 나중에 슈트, 뭐 껌댕이, 뭐 탄소 입자, 뭐 이렇게 돼서 파티클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카탈리틱 그 컨버터에서 1차 측에서는 이제 닥스가 O2와 N2로 이제 분리돼서 뭐 이와 같은 물질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 2차 측에서는 아까 CO하고 이제 O가 산소가 붙어가지고 CO2로 이제 변환되기도 하고, 혹은 HC에 O2가 붙어갖고 물과 CO2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이와 같은 물질들과, 그 다음에 이게 폭발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가 또 발생을 하고, 머플러를 통해서 소음 저감을 거쳐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엔진에서 나오는 거는 그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카본 모노사이드, 일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이 카본, 그 하이드로카본 HC에서 나오는 탄소에 의해서 파티클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물질들이
주요 환기 대상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널 환기의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내에 주행 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를 희석하고 집진하고 교체하는 게 환기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요. 비상식 운전자나 터널 유지보수 작업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터널 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에는 크게 시거장애 물질과 인체 유해 물질로 나눌 수 있고요. 시거장애 물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계열들의 입자상 물질, 그래서 흔히들 매연, 스모커라고 표시하는 입자상 물질이 있고, 인체 유해 가스 물질은 가스상 물질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기관 사례에서 많이 노출되었던 일산화탄소, CO,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별 특성을 좀 보면, 매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운전자 시야를 감소시키게 돼서 심리적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고속에서 문제가 되고요. 저속 시에는 사실은 속도가 낮으니까 비지빌리티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주로 저속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얘는 운동신경을 좀 마비 혹은 둔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물론 중독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은 얘는 운전자나 작업원들의 호흡기 치매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폐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터널 환기 방식 변천을 조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국외를 좀 나눠봤는데요. 국외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전후로 좀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은 한 20년대가 되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되는 거죠. 보편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년경에 리버티 터널에서 CO 중독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환기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터널은 주로 TBM 공법에 의한 원형 단면이 주를 이뤘고요. 그래서 무효 공간을 이제 풍도로 활용하는 횡류라든지 반행류가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70년 이후가 되면 차량의 엔진 성능이 상당히 좀 향상이 됩니다. 또한 73년도에 국제 유류 파동이 일어나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건설비라든지 유지 관리비가 낮은 환기 방식을 선호하게 되고요. 또한 교통환기력에 대한 정수가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폐엔에 대한 급속한 발전이 일어나면서 종류식 환기 방식이 이제 주를 형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경향이 한 1990년대 전후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그전에는 주로 일본 방식에 의해 설계가 됐고, 주로 횡류나 반행류가 많이 되다가 90년대 이후에 아마 60년 터널이 첫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피아크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WRA 세계 도로협회라고 부르는 피아크 설계법이 도입이 되면서 종류식 환기 방식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일본하고 한국에서의 환기 방식별 분포입니다. X축은 연도고요. Y는 연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경우만 먼저 좀 보면 1km 이하의 주로 이제 종류식이 되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제 횡류나 반행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70년, 80년 지나면서 일본의 경우도 종류식이 굉장히 이제 연장이 늘어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영역들에 주로 보시면 이제 반행류가 주로 많이 건설되었고요. 그러다가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ZPM 방식이 연장이 이제 1km 이상 넘어가면서 이런 방식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런 터널 환기 방식별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여기 자료 출처는 명기해 뒀고요. 하나는 2004년도에 연구된 거고 하나는 2012년도에 연구된 내용인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까지가 이제 종류식이죠. 종류식 요까지가 이제 횡류 반행류식인데, 구성비를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횡류식의 비중은 거의 낮습니다. 반면에 종류식의 비는 굉장히, 특히 그 중에서도 ZPM 방식이 60%대 한 80%, 그리고 기타 종류식을 합치면 한
한 70% 정도 되죠. 7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거의 한 93, 94% 정도까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의 터널 환기 방식은 종류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터널 환기 방식은 크게 이제 그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로 좀 나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자연 환기는 이제 교통 환기력이 마찰 저항인 통기 저항이라든지 외부 자연풍 저항력의 합보다 크면 뭐 자연 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계 환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 기계 환기는 크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종류식과 횡류식, 기타 조합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종류식은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제트밴 방식, 사칼들 방식, 수직갱 방식, 집중기 방식, 뭐 집중배기,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기가 가능한 방식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고,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이걸 참 이론적으로 어떻게 찾아볼까 고민도 했는데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는 이제 연장과 교통량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 터널일 때 터널 연장과 시간 교통의 곱이 2000선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들어가면 이제 기계 환기, 그 이하가 자연 환기. 연장이 교통이 많더라도 연장이 짧으면 뭐 자연 환기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연장은 길어도 교통량이 작으면 뭐 역시 자연 환기가 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연장과 시간 교통의 곱이 2000, 그 다음에 양방에서는 600으로 경계를 나누어서 뭐 계략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 환기 방식이죠. 이제 기계 환기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아까 종류, 행류로 나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종류 방법은 뭐 하여튼 나누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런데요. 그 제트팬을 달고 있느냐, 뭐 전기 집진기를 가지고 있느냐, 천정형 전기 집진기냐, 뭐 바이패스형 전기 집진기냐, 아니면 수직구를 갖고 있냐, 뭐 필터를 갖고 있냐, 뭐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뭐 나눠지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종류식 안에 제트팬이 있고, 뭐 사칼드가 있고, 연직갱이 있고, 뒤에서 보겠지만 뭐 공기 정화 설비가 있고, 집중배기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그 제트팬 방식은 기본적으로 종방향으로 팬에 의해서, 제트팬에 의해서 공기를 한 방에 밀어내는 방식이 되겠고요. 주로 마성, 뭐 와촌, 고창, 미신형 터널에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로 미신형 터널은 최초 설계는 이제 수직구가 있었는데, 이 터널은 제 기억에는 3.5km, 예전에 3.5km면 사실 수직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한 4, 5km까지는 제트팬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제트팬으로 그때 뺐던 터널이라서 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제트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칼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칼드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터널 입구에다가 팬을 달아가지고 그 노즐에 의해가지고 승합력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럼 지나가는 차하고 승합에 생긴 노즐하고 같이 밀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 국내 적용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해외에는 뭐 일본 사례와 영국 사례가 이렇게 있고요. 뭐 사칼도라는 이 방식 자체는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이 양반이 이탈리아의 아마 엔지니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방식을 특허를 했습니다. 특허를. 그것도 한 1800년 후반 정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게 그래서 도로 터널은 잘 사용이 안 되고 일부 철도 터널에서 좀 적용이 되다가 최근에 하도 안 쓰는 방식이고 또 뭐 새로운 방식이 없을까 해서 이 방식이 조금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좀 극미한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 국내 적용 사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종류식 중에 가장 연장이 좀 길어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연직갱, 뭐 예전에는 이제 이걸 수직갱 방식이라 그랬는데 뭐 샤프트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연장이 길어지니까 그 한계점 정도의 수직구를 달아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을 하고 외부에 신선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환기를 이어나가는. 그래서 뭐 제트밴 방식보다는 좀 긴 터널, 상대적으로 긴 터널에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차령, 둔내, 60령 최초의 그 피아크 방식을 적용했던 터널입니다. 그 다음에 중령, 그 다음에 능동, 그 다음에 인제 양양의 인제 터널. 얘는 지금 우리나라 가장 긴 터널이죠. 다 이제 이와 같은 종류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기 정화 설비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명칭을 이렇게 썼지만 요거는 기존의 전기 집진기 방식 혹은 재진 필터 방식, 요즘에 이제 가스 정화, 그러니까 그 CO나 낙스를 처리하는 가스 정화, 요 두 개는 이제 매연이죠.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고 얘는 가스상 물질. 그래서 뭐 나누기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근데 이 방식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이제 집중 배기소와 같은 도심지에 출구부로 나온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같이 혼합되어져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그 EP 전기 집진기는 표준같이 전처리 필터를 거치고 전기 집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연을 입자를 여기서 포집을 하는 거죠. 전기에 의해서. 그리고 오염된 물질은 입자는 여기에 붙이고 나서 나머지 이제 처리된 신선 공기가 충류팬에 의해서 다시 본선으로 집어넣는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부터널, 이게 아마 고속도로에서 첫 번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는 아마 수정산 터널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우면산, 그 두문동 이제 쌀이째,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에 수락산, 사패산에 있는 있고, 그 경주 터널에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패스라는 명칭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천정으로 하는, 이건 바이패스는 상부로 바이패스죠. 이거는 옆구리로 바이패스. 그러니까 횡갱, 천정, 나누기는 하는데, 뭐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제, 사실은 아쿠아라인에서 가장 먼저 세계적으로 달랑 혼자 있었는데, 최근 국내에 부산에 있는 천마산 터널에도 여기 달렸습니다. 근데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15cms 정도. 그리고 이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요가 결합됐다고 좀 보시면 출구단 이렇게 집중 배기소가 환기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이렇게 본선 터널에서 환기구 그러니까 상부 덕트죠. 덕트를 통해서 바람을 집어넣고 그 앞에 이렇게 필터, 뭐지, 전기 집진기가 되든 아니면 재진 필터가 되든 아니면 가스 정화 설비가 되든 그걸 통한 다음에 신선 공기일과 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기 덕트를 통해서 배기 탑으로 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에는 분당 내곡 간에 광장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건 종류식은 아닙니다. 그건 전기 집진기가 있고요. 서판교 화랑 지하차도에도 마찬가지로 행류식인데 재진 필터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의 오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집중 배기 방식은 용마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기 정화, 가스를 처리한 가스 정화죠. 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악 터널에는 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재진 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들은 주로 이제 도시부라든지 오염 물질의 어떤 저감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류 반행류와 조합인데요. 먼저 그러니까 횡류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류의 기본, 아까 종에 비해서 횡류라고 하면 단면상에서 횡방향으로, 그러니까 급기와 배기를 한 단면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횡류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국내 도심지 터널은 남산 1호 터널과 국도 터널의 배우령 터널이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행류라면 세미란 말이거든요. 이게 파셜 혹은 세미의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제 급기를 하든 배기를 하든 하나만 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배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급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홍지문 터널, 옛날에 화재 사고 나서 참 유명한 터널이죠. 그 다음에 정릉, 부산의 백양 구덕, 그 다음 박달재, 황령 3터널, 뭐 이런 터널들이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행류는 대부분 급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두 방식을 조합한 방식들을 이제 조합 혹은 기타 환기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직구와 집중 배기를 포함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샤프트와 제트맨이 붙거나 집진기와
제트페인이 붙거나 샤프트와 전기 집중기가 붙거나 뭐 이런 터널들, 아까 말씀드린 관악 터널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거가 침매 터널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제트팬 플러스 집중 배연 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터 앞으로 이제 환기 방식은 어떻든 기존의 종류와 행류를 뛰어넘어 뭐 같이 쓸 수도 있고요. 계속 이 방식들은 이제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뭐 정립은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만 정립의 방향은 뭐 무수히 많고 다양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팬이든 뭐 자동차의 성능이 발전하든 처리 대상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환기 시스템은 등장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기 방식을 설치할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든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료는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대략 한 2.5km, 9배는 1%짜리, 그 다음에 교통량은 시간당 한 4,000대 정도, 대행차 혼인율 한 20% 정도, 그리고 편도 2차로에 도로 터널을 이제 건설한다고 했을 때, 제트페인의 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전기 집중기는 109, 수직구는 115, 집중 배기는 106, 반행류는 130, 그 다음에 행류는 134 정도가 되고, 유지관리비는 제트펜을 100으로 봤을 때 130, 140, 167, 144, 165 정도로 해서 보시면 이제 설치비는 뭐 제트펜이 가장 싸죠. 어쨌든 쌉니다. 그 다음에 싼 게 이제 집중 배기, 그 다음에 수직구, 그 다음에 집진기, 반행류, 행류, 뭐 이런 순으로 유지관리, 공사비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터널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국내에 장대 터널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살펴볼 건데요. 좀 길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긴 게 레달 터널이고요. 대면이죠. 쭉 해서 뭐 인제 양양에 인제 터널도 있습니다. 먼저 그 노르웨이 레달 터널입니다. 연장은 한 24.5km고요. 2차선이고 대면 터널입니다. 제트팬 32대와 전기 집진기가 있는데 가스 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9km, 9km, 6.5km 사이 요 지점에 사경이 하나 있고 그 사이 가운데쯤에 공기 정화 설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내연하고 NO2를 저감하는 설비가 들어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죠. 다음은 이제 중국 종남산 터널인데요. 얘는 뭐 얘도 유명한 터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인제터널 설계할 때 요런 그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10년 됐죠. 예. 그리고 그 제트팬은 한 144대 정도, 그 다음에 통합수직 이렇게 생긴 게 한 3개수 정도가 있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운데에 제트팬 달렸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빨간 게 배기 되는 거고, 이렇게 배기가 되고 있죠. 급기는 이렇게 해서 뭐 이쪽으로 급기를 하고 있고, 또 이쪽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요런 특징이 있는 종남산 터널이 되겠습니다. 18km. 다음은 스위스 고타드 터널입니다. 이 터널도 이제 환기소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6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17km 정도 연장이고, 긴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서 환기 폭량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기구는 8m 간격이고 배기구는 16m 더블이죠. 의 간격으로 빼게끔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환기소 6개. 예, 다음은 셰산 터널. 이 터널도 되게 유명한 터널이고요. 아마 얘도 그 최초의 터널일 겁니다. 공기를 이제 순환하는 방식의 터널인데요.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기를 집어넣죠. 집어넣고 이렇게 공기를 나가는데 얘가 팬을 빨아당겨 버립니다. 이 기류를.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선 공기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신선 공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 오던 오염된 공기가 있겠죠. 그 희석을 좀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럼 반대 이쪽으로 신선 공기를 넣어주고 여기서 얘가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넣고 빼는 걸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인터체인지 환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어 인터체인지. 하여튼 좀 특이한 터널 구역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12km, 13km 되죠. 잘라서 3개의 통합 수직구에서 공기를 순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특이한 터널입니다. 정령이고요. 한기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주 터널. 얘도 한 13km, 얘도 대면 통행입니다. 얘는 급기 반응식이고 토탈 용량은 한 1500cm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2대의 팬이 설치되어 있고 급기를 통해서 이렇게 급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몽블랑 터널. 불 참 많이 난 터널이죠. 전면 개보수 공사를 다 했고요. 지금 자연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하여튼 뭐 많은 팬들과 달려있는 터널인데, 기본적으로 그 Z펜 76대 플러스 횡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급기구는 10m, 배기구는 한 100m마다 해서 대배기구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선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서 오염된 공기를 옆으로 해서 아래로 빼는 이와 같은 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 구조를 통해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에서 긴 터널이죠. 가네츠 터널. 굉장히 오래됐고 역사가 있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도. 통합 수직기행 이렇게 생긴 게 2개소가 있고 총 전기 집진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빨간 게 오염된 공기가 이제 배기 되고 파란 게 이제 급기되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가죠. 이렇게 환기를 하고 있고요. 평면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환기소가 2개인데 이제 통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행. 그리고 특징적인 게 가운데에 서비스 터널이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전기 집진기 2개마다 수직구를 하나 넣었죠. 2개를 넣고 또 수직구를 넣고, 얘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통합해서 빼버리죠. 그리고 2개를 거쳐서 또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전기 집중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순환 루프, 무한 루프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정도를 처리하고 나면 공기를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의 일부 설계에서는 무한 루프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프라부츠 터널이 있습니다. 행유식 터널, 전형적인 행유식 터널이고 샤프트가 2개 뚫려 있습니다. 요와 같이. 다음은 이제 A86 터널입니다. 워낙 유명한 터널이죠. 행유식이고 소형차 전용 터널이고, 그래서 넣어주고 빼내는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아쿠아라인 터널인데요. 여기는 이제 모든 팬이 종식에 들어갈 게 다 들어있죠. Z펜도 있고 수직기행도 있고 전기 집진기도 있고. 보시면 근데 전기 집진기가 천정에 달려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기류가 들어가서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팬을 통해서 들어가는 마과 같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 환기소에 뭐라 하더라, 바람의 탑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이 환기탑의 양단의 압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 배기가 되게끔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연 환기량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동력을 얼마나 절감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 정도 이 터널 전체 10km에 여기서 일부 구간을 평상시에 그 자연 환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이 이제 인제터널입니다. 인제터널. Z펜 플러스 4갱. 그 다음에 통합수직갱 2개소. 뭐 4갱이든 뭐 통합수직갱이 다 환기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할 때는 펜을 안 틀죠. 그래서 지체가 되면 거기에 각각의 방향으로 배기극기 해서 환기시키는 뭐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재 시에 연기를 이렇게 빼내는 뭐 이미지가 있어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1등급 터널이기 때문에 물분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도심지 지하도로 혹은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독한 도심 정체를 뚫는 방안으로 지하도로가 거론되고 있죠.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연속으로 짚어봅니다. 그 첫 순서 이정록 기자가 해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 마드리드입니다. 지하 65m 아래 3차선 도로가 2층으로 뚫려 있습니다. 마드리드 내부 순환도로의 일부로 8.6km에 이릅니다. 도시 인구가 300만을 넘으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자 나온 해법입니다. El principal motivo de la parte subterránea fue recuperar un espacio perdido para la ciudad y unir dos barrios que habían quedado separados con la construcción de la antigua M30. 도심 주변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 파리는 출퇴근 때 도심 진입이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고풍스런 옛 건물과 유적지가 많아서 새로 도로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파리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면서 가장 극심한 정체를 보였던 이곳에도 지하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지하 80m 깊이에 폭 10.5m의 3층 복층 도로가 뚫렸습니다. 4.5km에 이릅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출퇴근 시간대에는 12,000원을 받고 한산한 때에는 4,000원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교차로도 지하에 만들어서 차량 정체를 해소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La première, c'était d'offrir aux automobilistes pressés la possibilité de passer 10 minutes pour faire 10 km au lieu de passer une demi-heure. 일본 도쿄는 외곽 순환 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신주쿠 구간이 상습 정체를 겪는 병목이었습니다. 지하 35m 깊이에 4.6km짜리 도로를 건설해 도시 진출입 시간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6km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심의 지하도로가 들어선 곳이 세계적으로 6곳에 이릅니다. 모두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상 공간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도로들이 이제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동영상은 지하차도 조금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페인, 프랑스, 일본의 그 M30, A86, 그 다음 신주쿠선, 연장이 대략 뭐, 8.6km, 10km, 그 다음에 4.6km, 향후에 되면 이제 거의 10km 되는 거죠. 심도가 35에서 80m. 그 다음 복층 구조, 2차로 구조, 뭐 이렇게 2차선, 3차선이 있는 터널이고, 이와 같은 터널들은 결국 도심지의 지하 공간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도심지 교통 정체 자체를 해소할 대안으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사료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터널이 건설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여기 제목에 달아놨듯이 이제 터널이 장대화되고 있다는 거, 복잡화되고 있고, 어떤 장비들에서 첨단화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그 환기 쪽에서는 이제 네트워크형 터널이라고 그럽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분기부가, 진출입 분기부가 있고, 그 각각의 환기 구간을 존별로 또 나누고 급배기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환기 방식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제어도 복잡해지고, 아무튼 대심도이면서 침입로 등 네트워크 이제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환기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로직이 복잡해지고, 유지 관리비도 이제 정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팬을 계속 주기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환기 방식의 도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터널로 이제 서울시의 유스마트에 가장 먼저 나왔죠. 남북을 각각 3축으로, 남북 3축, 동서 3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뭐 동부 간선 지하도는 한참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물포 터널이죠. 7.5km 정도가 되고, 연장은 뭐 상하행 각각 진입로하고 진출입로가 있는 형태죠. 여기도 공기정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 터널은 아닌 거죠. 일자 터널로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합분류가 생긴다는 부분이고, 환기 계산에서도 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터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부산 만덕 센텀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만덕과 센텀을 연결하는 부산의 연장이 한 9.5km 정도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여기도 상행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하행에서 나가는 게 하나 있는 진입 진출이 있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 전형적인 네트워크형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즘 이제 그 새로운 환기 방식 적용 사례가 자꾸 대안으로 들어오는데, 먼저 그 호주에 있는 이 터널 같은 경우는 그 제트팬 플러스 상부에 배연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좀 특이한 방식이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쉐산 터널의 에어 인터체인지 방식, 공기를 아까 돌린다 그랬죠, 각각 존에서.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M5 터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를 뭐 상행이든 하행이든 바람은 들어가지만 바람이 녹는 경우 차는 각각 1회 1회 가지만 바람은 들어가기만 하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거를 이 충류팬 쪽에서 뭐 한기소 쪽에서 당겨서 배출하는, 이제 그와 같이 해서 출구부 쪽에 오염원 자체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마트웨이를 보시면 이제 정션 부분에서 그 네트워크형 문제가 들어가고, 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뭐 이런 복잡한 분기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심지 환기탑의 또 구조 형식도 문제가 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원 문제 때문에 다양한 이와 같은 것들이 설치가 곤란한 실정인데, 해외에는 지금 뭐 좀 조금 일부가 아니라 좀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환기탑에 대한 어떤 공공자산에 대한 부분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국 해외에서는 도심과 잘 어울리는 환기탑 구조 형식으로 지하 도로 건설할 때 그 샤프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공기 정화 설비 관련 탈질 설비, 지금 해외에서는 CO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만, NO2죠. NO2의 탈질 설비만 되어 있고, 여기에 저소음 충류팬을 이제 붙여가지고 소음이 안 새나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환기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트팬 관련해서도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바나나 제트팬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 제트팬은 이제 위쪽에 풍속이 세지 않습니까? 세서 이쪽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겠죠, 쏘면. 그래서 바나나 제트팬은 그 방향을 약간 터널 중심부 아래쪽으로 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속엔 여기 마찰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풍속이 약간 더 좀 잘 나오게끔 하는 뭐 그와 같은, 일명 코안다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즐을 부착해서 각도를 꺾어서 하부로 쏘는 뭐 동일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GRP팬, 저소음 충류팬이 있고, 도심지 복층 터널의 뭐 대표적인 게 뭐 약간 A86처럼 각각 급배기 할 때 대피를 상하로 가는 쉘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해저 터널에 있는 그 터키 이스탄불 터널이죠. 아래 위로 그냥 통과하게 하는 것들, 뭐 이와 같은 터널들이 따라서 환기 방식도 좀 많이 바뀌고, 뭐 환기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또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로 사료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차량 자체가 이제 매연을 뽑아내는 이제 그 내연기관이 아니고 이제 전기라든지 수소,
드론차, 뭐 이런 차들이 이제 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염 물질이 상당히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2020년이죠. 2010년을 기준했을 때, CO 같은 경우는 뭐 400%였던 게 지난 10년 동안 4분의 1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난 이그조스트 이미션이라서 비엔진 배출량 혹은 비차량 배출량, 그러니까 엔진이나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도로, 그러니까 타이어하고 도로면 마찰에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벽면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흩날리는 뭐 재부유분진 이런 것들의 양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건 줄어들었지만 이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그 오염물질 줄어들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엔진 배출량의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에 환기에 중요한 팩터가 될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터널 환기 개요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개를 한번 훑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도로 터널 환기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차량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희석하거나 집진하거나 배기해서 처리해서 안전한 주행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환기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환기 용량은 일반적으로 소요 환기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을 하는데, 비상시에 그 제한 용량과 비교해서 큰 용량으로 선정을 합니다. 요 소요 환기량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 시스템의 검토 과정을 보면, 연장, 경사도, 단면적,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주행 속도별 소요 환기량을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교통량, 오염물질별 기준 배출량, 그 다음에 각종 보존 개수, 그 다음에 허용 농도가 이게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환기량에 따라서 필요 승합력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 환기력, 환기 저항력, 교통 환기력, 그 다음에 팬 승합력, 이런 것들 결정을 해서 기본적인 환기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압력 손실이라든지 시스템 설계 비용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들 검토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내부 농도는 이미 검토를 했고요. 이제 배출량을 검토하게 됩니다. 환기를 통해 나가는 배출량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좀 환기 방식을 바꾼다든지 해서 최종 다른 방식으로 최종 환기 방식이나 환기 용량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환기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요 환기량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일단 교통량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주행 속도별로 차종별 교통량이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 매연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연 CO 낙스로부터 기준 배출량으로부터 속도별 총 배출량을 선정합니다. 여기에 비엔진 발생 입자상 물질이라든지 속도, 경사, 차량 이런 보존 개수들이 더해주고, 그 다음에 설계 농도가 있을 겁니다. 허용 농도가 있습니다. 고려해서 소요 환기량을 산정을 하고, 그럼 주행 속도별로 소요 환기 다시 산정해보고, 최저 환기 속도를 고려해서 최종 소요 환기량을 결정하는. 근데 이와 같은 소요 환기량은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원단위 g/km라는 이 원단위의 기준 배출량을 가지고 각각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거는 입자상이고요, 가스상입니다. 가지고 이 기준 배출량을 산정한 다음에 각종 보존 개수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준 배출량 다시 환산을 합니다. 그다음 매연, CO, 낙스, 그리고 매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과 비엔진에서 나오는 그 마모 먼지와 같은 비엔진 배출량을 고려를 하게 되고, 그게 차량 대수로 곱하고, 그 다음에 한산 개수와 그 다음에 내부 허용 농도 허용 기준과 주변 농도의 차로 이렇게 해서 각 오염물질별 소요 환기량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내에 작용하는 환기력은 기본적으로 교통 환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트팬 환기력,
그다음 집진기엔 집진기 환기력, 그다음에 그 충류패 아니 저기 그 연직갱이죠. 연직갱 샤프트에서 발생하는 배기하고 급기할 때, 주로 급기할 때 발생하는 승합력, 그러니까 수직구 승합력. 그다음 포털에서도 마찬가지로 급기할 때 나오는 포털 승합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연풍이 터널 내에 어떤 환산한 풍속으로 유도됐을 때 나오는 VN 값이 저항력을 또 발생을 하죠.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벽면에서의 마찰력, 이와 같은 힘들의 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도로 설계 편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내 그 허용 농도 기준은 입자상 물질, CO, 낙수로 이제 구분하고요. 입자상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 시인성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주행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좀 좋게끔 유지를 해야 되고 낮을 때는 좀 낮아져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라는 거는 구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빠른 속도로 갈 때 먼 곳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 낙스는 각각 70과 20ppm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연장이 10km일 때는 이제 요게 지하도로 지침에 해갖고 50과 15를 지금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속 관련해서는 1km 이상의 종류 방식 터널에는 최소 1.5m 이상 환기 풍속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도 내의 풍속은 10m 이하, 국부적으로 12m/s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체시 환기 검토 체외 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정체 발생 확률이 아주 낮은 지방부 터널 같은 경우는 환기 검토에서 제외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도로 설계 편람이라든지 터널 환기 조명 방제 설비 KDS 276000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CO 낙스가는 이제 인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스모크는 우리가 가시도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가 소유 환기량, 신선 환기량을 이제 계산을 하고, 만일에 그 소유 환기량이 자연 환기량보다 적다, 자연 환기량이 많다 그러면 자연 환기가 되겠죠. 반면에 그 반대이다 그러면 환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 환기를 하기 위해서 팬을 달아주는, 그래서 기계 환기를 하는, 이와 같은 큰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설계 예를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뭐 이렇게 터널 재원, 단면적, 경사, 차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랬을 때 연장별로 소요 환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연장일 때 필요한 소요 대수를 각각 정의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때의 교통 환기력, 뭐 소요 승합력 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팬이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승합력이 나와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이런 실제 터널의 풍속을 산천해 보는 거죠. 0대 달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 2km가 되면 8대가 필요해. 8대 달게 되면 9.71대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1km가 되면 이게 10m 넘어가죠. 그러면 제트팬 14대를 여기는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요까지 제트팬으로 한다 그러면 요까지 2km까지 가능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터널 그 환기에 대한 개론과 기본적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소유 환기량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정량적 환기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환기 시스템의 결정을 할 때 주요 변수 중에 우리 아까 제가 소요 환기량이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이 소요 환기량은 설계 기준값하고 설계 재원값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교통환기도 모델이 있는데, 이는 노선 계획 시 발생하는 다양한 토목 재원의 반영이 곤란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수치 해석 모델은 토목 재원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 환기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수동적 평가 혹은 설계 검증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환기량 결정 변수를 저는 설계 기준값하고 설계 재원으로 구분하고요. 설계 재원에 따른 이제 정량적 환기 평가가 가능한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소요 환기량 특성도, 영어로는 뭐 QREQ 컨터 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의 궁극적 목표는 환기 시스템 결정 방식을 이제 객관화 정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 환기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더불어 에너지 절약적인 국가 기반 시설 확충 및 각종 설계 기준 개선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소요 환기량의 정의를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건데요. 차량의 전 주행 속도별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소요 환기량을 처리하기 위한 신성 공기량을 저는 소요 환기량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소요 승합력이 작용할 때 소요 환기량이 아니고요. 배출된 오염 물질 중에 최대로 큰 값이 있을 때 그때 값을 소요 환기량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종당 경사라든지 연장의 증가에 따라서 이 환기량의 증감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또한 터널의 내공 단면적하고 의 어떤 상관관계 규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요와 같이 그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환기량을 저는 이제 소요 환기량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환기 방식의 그 흐름도를 보면 설계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터널이라든지 교통량 재원을 받습니다. 연장, 단면, 대표 직경, 그 다음에 계획고, 종단 경사, 차선, 그 다음에 ADT 값. 그래서 터널에 차가 몇 대가 있느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80까지 쭉 늘어놓고, 그래서 시간대별, 시간당 교통량이죠. 속도별 차증 교통량을 이제 계산하고, 그럼 그 차들이, 차들별로 이제 기준 배출량이 얼마씩 나오느냐, 그 다음에 허용 기준이 얼마냐, 그리고 보존 개수가 속도나 구변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기량 결정하죠. 그런 다음에 오염 물질별, 주행 속도별, 소유 환기를 산정을 하죠. 그래서 그때 최대 환기량을 소유 환기량으로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량을 단면으로 나누면 최대 처리 풍속이 되는 거죠. 얘는 처리해야죠. 그 량을 다 처리하려면. 그래서 그놈을 압력 표현식에 넣고 필요 승합력을 라고 가정을 하면 넘어가 버렸네요. 하면 그러면 Z펜 대당 승합력을 구하죠. 그건 나눠버리면,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승합력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필요한 대수가 나오겠죠. 그럼 Z펜 정수화를 통해 가지고 놓고, 그럼 그 정수화된 놈을 다시 실풍속을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농도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적당하다면 그 방식을 채택하는 이와 같은 흐름을 갖습니다. 근데 이 방법, 이렇게 환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흐름이 터널 설계 전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저는 이제 도로 구조적인 측면, 지방 측면, 환기 측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통 측면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 설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지방부에서 단면 받고, 여기서 이제 경구부 쪽에 경문을 안친 연장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받아서 환기가 되냐 안 되냐를 검토를 막 합니다. 해가지고 안 됩니다. 넘겨주는 거죠. 왜 안 되냐 물어보고 하겠죠. 그래서 안 되면 또 지방부는 이 선형 구배 갖고 안 됩니다 하면 다시 또 도로 구조부 연결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평면하고 그 종단 선형은 계획고를 여기서는 계획을 하죠. 그러면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지방부를 뿌려주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절토, 성토 고려하고 뭐 갱문 양쪽에 넣어보고 해서 연장 탁 픽스업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오케이다, 오케이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구조와 지반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로 터널 연장, 철도 송투나 갱문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는 주로 이때까지 잘 얘기를 해왔죠. 내공 단면적, 환기 공동구 사이즈, 피난객 간격을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종당 경사하고 계획고하고는 여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하고 여기 환기 쪽하고는. 그래서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세 부서의 가장 기본은 교통입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쪽 분야하고는 포장 두께, 차로폭, 지방 분야하고는 측방폭, 시거 확폭, 비주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환기 쪽하고는 환기 설계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교통량 구성비하고 예상 계획고를 입력 변수로 주는 겁니다. 받아와서 아까 흐름도 있었죠.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소요 환기량 특성도를 작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도로 분야는 쪽에는 터널 연장과 종당 경사의 상관관계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고 지반부에는 적정 내공 단면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 한 그래프에서, 특성도라는 그래프에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럼 서로 어느 정도가 최적 지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시간을 단축해서 최적 터널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기 측면에 다시 돌아와서 터널 저분과 소요 환기량 특성의 관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소요 환기량은 그러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선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연장이 늘어날수록 환기량이 커지고, 단면은 무관합니다. 반면에 구배가 커질수록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차선수하고는 이런 계단형 형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그 터널 연장하고 관계를 이제 연장 쭉 내려가면서 플러스 9배일 때, 마이너스 9배일 때 소요 환기량이 쭉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제 단면을 고정을 해가지고 제트팬을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연장에 따라가 대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소요 환기량은 선형적인 관계가 있지만 제트팬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면적은 환기량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근데 제트팬은 달라지죠. 단면적이 클수록 제트팬은 좀 줄어들겠죠. 그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당 경사는 역시 아까 소양이라고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라 선형 이상의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올라가려고 제트팬 대수도 그 9배에 따라 가지고 대수가 늘어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설계 지점이 어딘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X축을 풍속이라고 그러고 Y축을 상대 농도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터널 환기 설계는 10m라는 한계 풍속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오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농도도 아까 허용 기준 농도표가 있었죠. 그게 100ppm이든 20ppm이든 그거를 상대 농도로 봤을 때 1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소요 환기량은 이제 풍속하고 농도 관계에 따라서 이런 컨터들로 이렇게 이와 같이 가정을 해봤을 때 이쪽이 이제 큰 소요 환기량이죠. 관계는 1이 크고 그 다음 2, 그 다음 3의 순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터널의 풍속은 센데 농도를 0.1에 맞추는 방법이 과연 좋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허용 기준까지 충분히 땡겨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농도는 높은데 풍속이 낮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소요 환기량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이쪽이 제가 크다 그랬죠. 이래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많은 환기량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10하고 농도 기준을 만족하려면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설계하는 거는
소요 한계는 이만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지점은 이제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한기 특성도 모델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설계 기준값으로는 이제 오염물질 기준 배출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터널 내에 매연, CO, 넉스, 그 다음에 각종 보존계수, 뭐 속도, 경사 보존계수부터 해서 그런 보존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재원은 우리가 터널 연장, 그 다음에 종당 경사, 계획고, 그죠? 그 다음에 교통량, 차로수 이런 게 설계 재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변수라고 했는데 알려진 변수로는 우리가 설계 기준으로 제시되는 오염물질 기준 배출량이라든지 허용농도 기준, 그죠? 그 다음에 설계 재원하고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 보존 계수, 뭐 차량이 관계된 거니까. 그 다음에 노선 선정체 이미 차로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 보면 됩니다. 몇 차로를 할지, 그죠?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려져 있는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건 저는 이제 연장과 경사라고 봤거든요. 터널 연장과 종당 경사를 지표 변수 혹은 특성 변수라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변수는 딱 두 가지가 남는데 그게 교통량과 계획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식에서 보시면 빨간 거로 표시된 이게 교통량, 요게 이제 입력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나머지 알려진 변수, 요것들은 알려진 변수라고 그랬죠. 이미 계획을 할 때 차선수라든지 농도값이라든지 보존계수 이런 거나 기준 변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종당 경사 보존계수하고 터널 연장을 저는 지표 변수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에서 나머지 결정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연장, 단면, 그 다음에 상대 농도, 그 다음에 구배에 따라서 축을 이리 갖다 놓고 연장을 이리 갖다 놓고 그러니까 농도 혹은 뭐 이 유량을 여기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소요 한기량 특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을 경사, 한 축을, Y축을 이제 연장으로 하면 그 위에 이런 소요 한기량 특성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면적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면 거기에 ZPN을 뿌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30대, 여기까지는 60대의 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단면적을 아까 알 필요 없다 그랬죠. 모른다 했을 때 단면적 이미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도는 똑같은 거고요. 단면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뭐가 바뀌냐면 펜 대수가 바뀌겠죠. 1250짜리가 30대가 아까는 여기 74일 여기 설치됐지만 그죠? 78이 되면 여기로 가겠고 84가 되면 늘어났으니까 더 멀리까지 한계가 가능하겠죠. 같은 구배이라면.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내공 단면적의 변화일 때는 둘레 길이의 변화는 우리가 이미 충분한 설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차로든 3차로든 4차로든 설계의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걸 회계 분석하면 단면적을 내가 정확한 단면적 대비 둘레 길이를 모르지만 어떤 기존 설계에서 나오는 값들 회기식으로 구해보면 데이터가 있으면 보면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거의 면적에 따라서 대표 직경의 값을 그냥 둘레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직경 값을 구해서 한 계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터널 연장에 따라서 무조건 ZPN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펜을 설치하신 이격거리가 뭐 100m, 140m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펜을 설치하기 때문에 펜 점유율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설계 편람에는 75%까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내에서 어디까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교통량 변수와 표고 변수 두 개가 입력 변수라고 그랬죠. 29%짜리 어떤 차가 있다. 그리고 표고가 40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받고 그럼 나머지는 뭐 내공 단면대는 몰라도 되지만 대략 한 76단면을 가정을 해보고 의론적으로
ZPN을 몇 대까지 달 건지, 한 30대까지 단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은 종당경사, Y축은 이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량의 특성도에 이 내공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76이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여기에 10m 퍼세크까지 가능하죠. 곱하면 메타 제곱과 메타 3승 퍼세크가 되겠죠. 그걸 저희가 CMS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죠. 767.8 CMS가 되겠죠. 요까지가 이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한계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만일에 그 0.35%짜리 종당 경사를 도로부에서 만일에 하고 싶다. 5%까지는 못 간다. 0.4% 한다면 쭉 이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대략 30대까지 설치 가능하다 그러면 3.25km까지가 가능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보가 지반부로 가서 어떻든 3.25km 아래에서 이제 경문이 형성되겠죠. 캐노피를 씌우고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론적으로 0.45불에 3.25km 안에서는 이론적으로 ZPN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만일에 늘어나야 된다. 연장이 늘어나야 되면 종단을 줄여줘야 되겠죠. 0.3%로. 아니면 연장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종단을 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설계하기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계 얘기를 좀 했고요.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이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화재시까지 재연펜 특성도 여기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인계풍속을 산정하는 시기 이렇게 그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화재 강도가 됩니다. 설계 화재 강도 Q가 여기 있는 Y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KG 값이 경사보증지수가 됩니다. 이게 X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변수를 알면, 요 두 개를 알고 그러면 뭘 결정하시냐? VC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당 경사하고 그 화재 규모, 설계 화재 규모를 알면 인계풍속 값이 나오고, 그 인계풍속 값을 알면, 그죠? 연장하고 풍속 값에서 ZPN 대수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얘를 짬뽕을 하면, 자, 어떤 종당 경사일 때, 어떤 설계 화재일 때 인계 풍속 값을 딱 정하면 그거를 올려면 그 연장과 종당 경사일 때 대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얘도 역시 화재 시 재연펜 특성도, 아까 저는 소유한결 특성도라는 건 환기시에서는 모델이었지만, 화재 시도 이 그러니까 이 모델을 쓰면 이 컨트롤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량적 환기 평가 모델이라 했는데, 이 모델하고 일본 도로공단에서 옛날에 제시했던 교통 환기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모델은 어떤지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합니다. 얘 모델은 X축은 이제 자연 장풍이 되겠습니다. VN. 그리고 Y축은 터널 내의 실풍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QR 나누기 AR 커브라는 선이 있습니다. 요렇게 붙은 요 곡선처럼 되는 요 부분, 0,0을 지나는 이 곡선 있죠? 요게 우리가 어떤 소유 한기량을 단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풍속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하부 영역은 자연환경 영역입니다. 이 영역보다 큰 영역은 미케니컬, 그러니까 기계 환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터널 연장이 4km고 단면적이 어떻고 표고가 있고 혼입률이 정해져 있고 주행 속도가 얼마이고 차로가 2차로다, 이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시간당 몇 대의 차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1000대, 2500대, 5000대 이렇게 보내보내죠. 그럼 선이 요렇게 성장될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 영역, 그러니까 자연풍이 요까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 시간당 1000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5고, 여기 10이면 한 7, 한 7점 될랑, 7점 되겠네요. 마이너스 7m까지 역풍에서도, 요 영역에서는 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영역에 들어오면 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얘를 줄여가 보십시오. 줄여가도 얘가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영역에서 무지한 요 영역에서는 환기가 안 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도 이 모델은 교통량하고 자연풍에 따른 그 터널 내의 풍속 관계를 통해서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 영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특정 터널 재온에 대해서만 고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목 재온이 변동이 되면 정량적인 환기 평가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다 결정된 다음에야 이 풍속에 의한 이 값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하나에서는 여러 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두 모델 간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풍과 교통환기력 변화에 따른 기계냐 자연환경력의 구분이 용이하고 교통환기력 변화에 따른 기계환기 시스템 필요 여부의 확인이 아주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얘는 터널 재원 확정 시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단면, 연장, 구배, 대응차 혼입률 등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Z펜 및 비Z펜 영역의 구분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변동에 따른 대응차 혼입률 변동을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작도가 비교적 어렵고 특정 주행 속도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소유 환기량 특성도라는 거는 입력 변수가 아까 두 가지죠. 교통량 표고라 그랬죠. 두 가지로 간편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VR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소유 환기량은 단면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터널 재온에 대한 반영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Z펜 가능 영역의 구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또한 얘는 전속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환기도 모델은 이 확정적 평가 분석이라고 한다면 소유 환기량 특성도 모델은 능동적 평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유 환기량 특성도에 따라서 이 소유 환기량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면은 한 75 정도가 되고 2차선에 차량은 한 44,000대, 대응차 혼입률 25%. 뭐 요런 재원을 갖고 있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로공사의 1997년 기준, 도로 설계 편람 2011 현 기준입니다. 그리고 피아크의 2019년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각종 보정 개수를 현실화했을 때를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이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나타냈거든요. 자, 빨간색은 예전 97년 기준이고요. 한국도로공사 처음 나왔을 때 기준이고, 검은색이 지금 편람 기준이고, 피아크 2019를 반영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제가 0.5%짜리 터널을 구배를 갖는 터널을 내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하면 이론적으로 자, 옛날에는 한 2.5km죠, 여기. 첫 번째 점이 있는 게. 근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략 한 5.5km까지 가죠. 근데 이게 피아크의 2019를 적용하게 되면 9km가 넘도록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특성도를 이렇게 몇 개 겹쳐보면 지금 봅시다. 97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조금 지났죠. 20년 전에는 우리가 대략 한 2km대 했던 게 지금 9km까지 Z펜으로 환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기 시스템 적용 가능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건 뭐 일본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1975년도에 일본 도로협회에서 발간한 도로 터널 그 편람에 따르면 여기 보시는 게 요게 제트팬 영역입니다. 일방 터널의 종류식이고 제트팬 방식이고, 제트팬은 사카라 터널이나 뭐 하여튼 같은 방식이긴 한데요. 대략 뭐 요 정도 2km까지 일단 뭐 일방향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km까지고요. 요게 75년도니까 100ppm을 이때 이제 적용을 했을 때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뭐 잠깐 50으로 갔는데 요거는 가능 교통 용량하고 3이니까 얘는 도시부에 잠시 적용을 했지만 이제 국가의 어떤 기준은 아니죠. 일본이 국가의 기준이니까 하여튼 뭐 잠시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 100입니다. 그래서 요 표가 나올 당시는 추세는 뭐 이후로 변화가 없으니까 대략 예전의 경험으로 따지면 2km까지만 2km까지만 제트팬 가능을 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라나티아의 모터웨이 프로젝트 그리스입니다. 터널이 한 70km 되어 있고 총 연장이 한 687km 정도 되는 터널인데요. 여기 이 계획을 하면서 종류식의 제트팬 방식은 최대 4km까지, 이게 99년도 나온 자료집에서 발표된 건데요. 한 4km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99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요 논문에 따르면 지금 일방향 터널에서 제트팬이 갈 수 있는 게 한 8에서 9km 정도. 그리고 대면 통행 터널에서 제트팬 종식을 채용하는 그 최대 연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 보면 뭐 예전에 1km 안 됐죠. 이렇게 보면. 근데 가능 연장이 연도별로 한 2010년 되면 한 6km까지 가죠.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또 다른 뭐 특징적인 게 보면 도시지역 터널은 일방 통행이며 배출가스 규제 효과로 인해서 연장이 5에서 한 6km라도 자연환기의 범위가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제대로 번역은 못하니까 그냥 구글에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시지역은 향후 한 5, 6km도 자연환기가 기본적으로 되는 정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요거를 이제 연도별로 정리해 보니까 75년도에 일방 기준만 보겠습니다. 한 뭐 2km 내외 맥시멈입니다. 99년도에 한 4km, 2005년도 한 4km 했던 게 2015년도가 되면 한 9km. 그래서 2020년대 아까 제가 보였는데 9km 이상 최대 한 10km까지. 따라서 제트팬 환기 방식의 가능 최대 연장은 조심스럽게 좀 는 하지만 현재 그 내용 기간으로 최대한 10km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예, 이제 그 정량적 그 환기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설계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그 재원으로부터 환기량을 계산하고 승합력을 계산하고 제트팬으로 어떻게 하고 제트팬 안 될 때 수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터널 재원은 5km 정도 잡았습니다. 내공단면 75, 종단경사 1%, 차로수 2개, 2차로. 그 평균 표고는 한 400m. 교통량은 44,000대, 혼입률은 한 25%짜리 터널을, 뭐 이와 같은 터널을 하나를 환기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요 환기량 계산 방법에 해가지고 주행 속도별로 환기량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기량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연 환기량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기량과 자연 환기 비교해서 소요 환기는 훨씬 크죠. 자연 환기량보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기계 환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50km까지는 기계 환기가 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고 그 60에서 80은 자연 환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자연환기량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 속도가 일단 10일 경우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터널 내 그 자동차 등가 장 면적인 AM 값은 다음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 여기에 넣고 호르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M은 2.1 값이 나옵니다. 2.1173. 그리고 압력 평형식을 통해서 자, 통기 저항력과 자연풍 그 저항력에서 교통 한기력을 빼서 이거를 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통기 저항력식, 자연풍 저항력식, 교통 한기력식, 이건 다 저항력에서 교통에 빼고 0이 되는, 이렇게 놓으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치를 치환한 값입니다. A, B를. 요런 값을 A, B로 치환했을 때, 요 값은 요거고, B 값은 요거고, 그리고 여기 개수들은 요 값을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을 아까, VR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2차식으로.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구해서 VR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0.97이 나오죠. 뭐 이건 뭐 근해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풍속값에다가 내공 단면적을 곱하면 10km일 때 자연항력이 되죠. 아까 10km 때 풀었으니까. 그러면 72.8cm에서 구해집니다. 아까 봤던 대로. 그래서 나머지 20, 80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영역을 나누고, 그럼 아까 우리가 그 기계환기에 필요한 영역 10에서 50km였죠. 10에서 50km. 영역이 기계환기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팬이 몇 대가 필요한지를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Z팬 종류 방식에서 환기 가능한 조건은,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차량과 팬을 이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아까 팬만 있었지만 요거를 플러스, 그 다음에 통기저항하고 자연환기를 마이너스 놓고, 요게 커면 되겠죠. 팬을 여기 달았을 때. 그럼 그때 팬 환기력이 불어되는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요걸 A 변수, 요걸 B 변수, C 변수, D 변수, 요까지 좀 밀려서 그런데요.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차량 속도가 터널 내 풍속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좀 나눴습니다. 그때 VR을 찾으면 터널 내 실풍속을 이 공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차도 내 풍속이 소유 한기량이 이 정도고 단면적이 75니까 9.428 메타퍼세크가 풍속이 결정이 되죠. 그럼 그 식을 이제 통기저항식에 넣습니다. 뭐 이때 단위는 조금 미리미리의 옛날 방식이긴 한데, 하여튼 뭐 여기다가 G값 9.8을 곱하면 파스칼로 변환이 됩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AQ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70.52가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풍 저항력도 그 식에서 값을 넣어줍니다. 이때 풍속값은 2.5m를 넣었네요. 2.5m를 넣게 되면 4.96 mm AQ가 나옵니다. 그 교통환기를 마찬가지로 각 식에서 10km일 때 이건 메타퍼세크로 환산하는 값입니다. 넣고 VR 값 넣고 해서 하면 마이너스 77.4 mm AQ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기 필요 성압력은 아까 통기저항력, 자연환기력, 마이너스 교통환기력을 이렇게 하면 토탈 152.88 mm AQ가 나옵니다. 그리고 Z팬 대당 성압력 이렇게 계산하니까 1.2358 mm AQ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23.7대 약 124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이때 풍속이 아까 우리가 9m 봤잖아요. 8m를 초과함으로 성합계수는 이때 0.9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 0.9를 해서 다시 나누게 되면 138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Z팬 아까 점유율 75%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 가능한 대수는 약 50대로 계산이 됩니다. 140m 2병렬 설치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갔으니까 얘는 Z팬 방식으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수직구 방식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수직구 방식은 또 어떻게 못하느냐. 자, 수직구의 최대 용량, 그러니까 최대로 가능한 용량 우리가 300cm을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팬 기술에 의해서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자, 물론 실제는 이보다 더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00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300cm를 결정을 하고, 예, Z팬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cm를 넣는데 어디에 넣을 거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주행 속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건 다 상대 농도로 환산한 겁니다. 대략 한 2.95m, 2950m 지점에 수직경을 넣었을 때 여기가 0.97이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 0.97. 그러니까 비교적 균등하게 나와요. 10km 대.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적정 위치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수직구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옮겨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아무튼 이 1이 안 되는, 상대동대 1이 안 되는 지점 어디에서 만약에 여기서 앞에 당겼으면, 그죠? 앞에 당겼으면 내려가고 좀 비효율적인 설치가 되겠죠. 여기 많이 앞에서 많이 당겨 버렸으면, 만약 뒤로 당기면 넘어가서 안 되고, 그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분석에서는 2.9km 지점에서 설치가 가장 좋고, 그때의 Z펜을 구해보니까 26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Z펜 50대만 적용했을 때 이렇게 가고, 얘는 26대와 약 3km 부근에 2.95km에 300Z를 넣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거죠. Z펜은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환기 계획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계획했던 5km짜리 터널에 수직구 하나 넣어가지고 Z펜 26대 넣고 환기가 되는 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우리가 환기 계획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터널 내 한계 풍속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계 풍속을 정의한 이유는 이제 보행자나 운전자들한테 안전을 이제 지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속이 너무 세면 또 환기 시스템의 팬 승합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시스템 효율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또 안 좋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각 나라별로 뭐 10에서 한 12m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10m 이하로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풍속이 세면 단면을 커져야겠죠. 풍속이 너무 초과한다면 그걸 10m 이내로 맞추려면. 그래서 단면적 증가 시에 과도한 공사비 정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직갱이나 뭐 집진기갱 뭐 이런 것 등을 설치해서 경제적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예를 살펴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 들었던 거죠. 아까 2km까지는 하여튼 9m인데 2.1km 되는 순간에 10m 넘어갔죠. 얘는 이제 2.1km부터는 Z편으로 할 수 없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뭐 그와 같은 한계 풍속의 예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저항풍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환기력 변수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가장 정량화하기가 좀 힘든 환기력입니다. 근데 설계 조건은 지금 뭐 일방이든 양방이든 대체적으로 한 2.5m/s를 역풍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장대 터널에서 풍속을 실제 측정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환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터널 내 기류 속도가 뭐 3m에서 5m 이상 관찰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5m의 힘보다 더 큰 힘들이 막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압장벽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연환기력의 주요 원인은 밀도차에 의한 굴뚝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풍압이나 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밀도차에 의한 굴뚝 효과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외풍이나 지형 효과가 한 8-9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기력 추정 방법으로 기압차에 의한 자연환기력, 이제 경정기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내 유도 풍속을 이용해서 자연환기력을 추정할 수 있고, 혹은 기압장벽고를 적용하여 환기력 자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압장벽고 개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이 있는 산을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봤을 때 경고부입니다. 여기 뚫려 있는 데가 연장만큼 좌우측으로 느리고, 그리고 그 정면에서 산을 쭉 밀어봤을 때 이 면적을 평균했을 때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 h가 기압장벽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자연 환기력과 지형 효과가 어떤 영인지 처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산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유동장이 바뀌겠죠. 바뀜을 해서 아까 이래 갔던 바람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높은 산악 지형의 터널 경우 외부 자연풍에 의한 유입 풍량이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 장벽고 개념은 바람이 불 때 산을 부딪히죠. 부딪히고 그 바람 중에 일부가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터널 경고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크기, 그거는 곧 산을 하나의 병풍이라 생각할 때 병풍에 부딪히는 넓이만큼의 힘에 비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그 기압 장벽과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음과 같은 지형이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이렇게 합으로 굴착되고 터널 길이만 양쪽으로 벌치고 투영거리가 있을 거고, 그걸 일정 길이마다 슬라이스를 이렇게 쳐서 그쪽 지형을 땁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칠 수 있겠죠. 그러면 터널 축 방향으로 이만큼 슬라이드를 치게 되면 각 친 만큼의 그 투영 면적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겹쳐 봅니다. 겹쳐서 그 평균 높이를 산출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한 750m 평균 이 면적을 합해서 이 길이가 있으니까 높이를 이제 750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 기압 장벽고는 단위 길이당 0.45파스칼이 작용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압 장벽고 H를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750일 때 337 파스칼이 작용하고, 이 터널에 이 힘이 작용하게 되면 터널의 유도 풍속으로 4.1m 파스칼가 작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은 640m였고 288 파스칼이 작용해서 터널 내 기류로는 3.88m 파스칼가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실제적으로 인제 터널에서 작용했던 기압 장벽고의 자연풍의 풍속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설계 시에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단터널 저속 시에서 매연 및 CO 처리 문제인데요.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는 단터널에서도 사실은 정체 시에 CO에 대한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작고 자연 자원풍이 크다는 가정 때문에 터널 내 풍속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터널에 자연 환기 불가능한 경우에 기계 환기 방식을 적용해야 하나, 사실은 이제 경제성 문제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계 환기 방식보다는 이제 자연 환기 방식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뭐 정체 시의 CO 때문에 환기팬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람이 아마 그렇게 적혔을 겁니다. 도심지 터널을 제외한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고 정체 발생 빈도가 높지 않는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의 단터널 한 500, 1000m 이하의 경우는 정체 시 매연 CO 처리를 위한 계획 제트팬, 그 단면 내 허용 구경 제트팬입니다. 이때 제트팬은 대수가 한 대 미만일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는 교통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환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우리 아까 일본의 그 교통 환기도 기억나십니까? 교통 환기 그 터널 연장 그 소유 환기를 단면에 나눈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 곡선에서 연장이 한만 작아도 그 영역을 벗어나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와 같은 구간에서는 제트팬을 단다는 거는 좀 경제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 그럴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좀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이제 대면 통행일 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기존에 환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속이면 고속일 때 환기량 계산하고 저속은 저속에서 환기량 계산 두 개 다 하면 고속과 저속이 갈 때 토탈 환기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고속과 저속이 주행하더라도 터널 내 상은 하나의 상황이 되겠죠. 그때의 환기량은 고속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야 되는 거죠. 고속과 저속이 아니라 고속으로.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고속에서는 터널 내 확률이 더 높아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B라는 그림 있죠. 속도를 보면 이제 같은 속도끼리 이렇게 가지만 다른 속도 10하고 20 여기 넣고 예를 들어 기준이 30이고 반대가 40이면 0.07이 되죠. 어느 걸 써야 됩니까? 두 개가 같은 당연히 높은 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차등 차속 적용 시에 보정 비율이 뭐 극단적으로 최대 2배까지 요 비를 나눠보면 2배까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대심도 지하차도 환기 문제인데요. 대심도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질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하절기, 우기시, 고온 다습한 기류가 유입되죠. 그러면 터널 내 열환경이 이제 차악 상황이 되는 거죠. 고온의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형차 전용 터널의 경우 차량당 환기량은 일반 터널에 비해 낮죠. 근데 터널 내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열 에너지하고 외부 고온 다습한 기류에 유입을 해갖고 터널 내 공기는 상당히 높은 온도 및 습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향후 터널 내 제습 문제를 고려한 기계 설비 운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진출입 구간에 기류 역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트워크 터널이 많거든요. 그러면 진출입 구간의 경우 환기 방향을 하는데 진출입 방향 전후단의 환기팬의 운전에 따라 가지고 기류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중간에 분기부가 있을 때 분기구 전후에 어디에 팬을 운전하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럴 때에는 진출입 구간에 임펄스 팬을 설치해서 과하게 기류가 땡겨오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끝으로 이제 네트워크형 터널의 환기 해석 문제인데요. 지금 복잡한 네트워크 터널의 환기 해석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놈을 이제 동쪽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자동 제어를 통해서 환기나 방제나 할 건데 지금 네트워크형 환기 해석 기술이 그렇게 진일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쪽 제어 알고리즘은 더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앞으로의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노력이 앞으로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제 습득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출입 구간의 기류 역전 문제는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 외에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제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고도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류가 일자형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터널 환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정량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실무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설계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